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성평등 정부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가 요직의 여성을 적극 기용하는 유리천장 파괴 인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민간 기업들에도 나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천장이 존재했던 정부 핵심 요직에 여성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고 남성 전유물이었던 국가보훈처장 자리에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첫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조현옥 인사수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 의원을 지명한 것은 활용점정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전신인 과거 건설부와 국토부로 나누어 있던 시절부터 지금의 국토교통부에 이르기까지 장관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모두 해당 부처의 첫 여성 1호 장관이 되는 셈입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초대 내각 여성 비율 30%를 실현하려면 추가로 여성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정부의 유리천장 파괴 움직임이 재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에서 비오노가 여성 임원은 전체 6,829명의 2.2%인 150명. 지난 2004년 13명에서 12년 만에 11.5배 늘었습니다. 오너가를 포함하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수는 161명으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승진의 벽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 7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3%가 유리천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사 내 자리 잡고 있는 여성 차별적인 관행 제고와 출산, 육아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조직 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게 매매 수수료입니다. 특히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꽤 부담이 되는데요. 증시가 화랑을 맞은 요즘 새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수수료를 최고 10년까지 안 물리는 증권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증권가에 벌어진 수수료 깎기 경쟁을 박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 현황을 소개하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입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증권사라도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고 또 지점에서 매매했느냐 아니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스마트폰에서 매매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매매 단위가 커지면 수수료도 불어나 같은 주식을 거래해도 방식에 따라 몇십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증시 화랑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 조짐을 보이자 증권사들도 파격적 수수료 인하를 내걸고 고객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면 1, 2년 정도였던 수수료 면제 기간을 최고 10년까지 해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고객은 좋지만 증권사의 핵심 수입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계속 면제가 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 현재 증권사들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그간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의 다변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등 다른 수익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대형사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중소형사들은 점점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맞은 증시 화랑에 벌어진 격심한 수수료 경쟁으로 50여 개에 달하는 증권사들의 재편이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빅5에서 밀려난 우리나라가 올해 실적 감소로 6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량은 104만 971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 378대가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2.8%로 글로벌 완성차 10대 생산국 가운데 가장 부진했습니다. 멕시코가 무서운 상승세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어 지금 추세라면 한국은 5위를 되찾는 것은 고사하고 6위 자리도 조만간 멕시코에 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와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7월부터 정책자금 지원, 심사 선정 때 직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평가 점수를 더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면 성과급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5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야간과 여름철 청소 인력을 대폭 늘려서 청결 관리를 강화하고 주차장 진출입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전 요금 정산 시스템과 무인 정산기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자전거 집단 운전과 반려견 배설물 방치,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혼잡 지역인 여의도 한강공원은 버스 정류장을 옮기고 배달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배달존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변 교통 상황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3월에 상승했던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지난달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 평균 금리는 3.41%로 3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9월 3%대에 진입한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들어 매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올라 3월 3.21%까지 치솟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월에도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가 6월 한 달 동안 가동을 멈춥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특단의 조치인데요. 이 같은 정책으로 임기 말에는 미세먼지가 2015년보다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보용 기자입니다.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소 10기 중 8기가 6월 한 달 동안 전원을 내립니다. 가동 정지 대상은 보령 1, 2호기 등 모두 30년 이상 된 것으로 길게는 44년까지 가동해 오던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6월 동안 가동을 멈춘 8기 인근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 달에 그치지만 내년부터는 가동 정지 기간을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수급 비상에 대비해 긴급 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대기 상태도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임기 안에 노후 발전기 10기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미 사업자가 폐지를 준비해온 서천 1, 2호기와 영동 1호기는 6월 가동 정지 후 7월부터 곧바로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올해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2015년보다 3% 줄고 임기 말인 2022년에는 18%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석탄 화력 발전소 자리에는 친환경 발전소를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동 1호기 자리에는 석탄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기기를 짓고 있고 다른 발전소 사업자들도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이 다음 달 1일에 공식적으로 종식됩니다. 작년 11월 28일 전남 해남에서 첫 AI가 발생한 지 185일 만의 일인데요.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재발 방지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AI, 사상 첫 AI와 구제역의 동시 발생. 여지없이 반복된 물백신 논란까지. 정부가 지난 겨울 전국으로 휩쓴 AI와 구제역 사태에 끝을 알렸습니다. 구제역과 AI 위기 경보 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관심 단계는 인접한 다른 나라에선 AI나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발생이 없을 때 발령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겁니다. 그간 구제역은 3월 10일, 그리고 AI는 5월 13일 전국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되었고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AI로 도살된 닭과 오리는 3,787만 마리고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는 1,392마리입니다. 하지만 농가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 방역망을 뚫고 언제 재발할지 모르고 백신의 효과도 여전히 신뢰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국 가금농가 2,100여 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소 13만 마리에 대해 추가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AI의 경우 산란계 농가에 피해가 집중된 탓에 계란 대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30일 현재 계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7,990원으로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50% 정도 비쌉니다. 정부는 계란 유통상과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한 드론 업체가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별다른 조종 장치 없이 손만 움직여도 조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등 드론의 쓰임새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조종사가 손바닥을 내밀고 팔을 올렸다 내리자 드론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손바닥을 휘저으면 멀찌감치 떨어졌다가 양팔을 들어 올리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손가락으로 사각형을 만들면 자동으로 사진까지 찍습니다. 별다른 조종 장치 없이도 손의 움직임만으로 모든 조종이 가능한 셀카 드론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들고 가서 찍는 그런 드론이 아니라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찍는 그런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단순 고공 촬영 용도였던 드론은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쓰임새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 현장을 한눈에 파악하는 눈 역할은 물론 최근엔 도심으로 내려오는 멧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내구성과 엔진 성능이 좋아지며 드론 축구와 드론 레이싱 등 새로운 스포츠 분야도 개척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접할 때에 오락성인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역군이 될 수 있는. 드론은 전파 송수신과 영상 촬영 등 기술 집합체인데다 가상현실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시각차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핫키워드 시간에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몇 번 다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시각차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무리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요. 이것을 3년 안에 10,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매년 평균 15.6%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6에서 7% 정도 올랐고 2000년 이후로 보면 연평균 8.7%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3년간 15.7%씩 급증을 한다면 안 그래도 경기 불황 여파로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엄청난 무리가 따를 거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밝혔듯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임금을 먼저 올려서 내수를 살리면 경제 성장도 함께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죠. 이 이론은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도 증가되고 이와 함께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일자리 증가하면 경제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반면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이 경제학 이론이 우리나라의 사정에는 다소 맞지 않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와 사정이 맞지 않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또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결국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노동계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나라 중에서 물가와 실업률이 오르고 취업률이 낮아진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은 속도인데요. 미국의 경우 2007년도에 7.25달러로 최저임금을 높인 후 현재 11년째 동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야 겨우 미국의 경기가 살아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급하게 최저임금이 높아지다 보니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다른 국가들 중에서 시급이 좀 낮은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 평균 임금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비율이 OECD 25개 회원국 중에 17위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네, 그런데 경협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1위고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평가했을 경우에도 OECD 22개국 중 7위 정도이기 때문에 결코 낮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범위의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정기 상여금이나 식비, 숙식비와 같은 일부 수당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일부 선진국과 OECD 국가 중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수입을 팁에서도 충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는 1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16,500원인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23분만 일하면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낮아 삶의 질이 팍팍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역시 실현 가능성인데요. 정부에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감면 같은 지원을 약속했지만 가장 부담이 큰 임대료 부분에선 전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엔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렇게 하다간 양쪽으로 영세 사업자들만 타격을 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도 여러 번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제시했다가 재계의 반발, 또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번번이 무산된 바가 있죠. 지난해 총선에서도 야권은 2020년까지 10,000원 공약을, 여권에서는 8,000원에서 9,000원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올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 공약의 온도차를 보이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온도차를 보이나요? 네, 바로 일자리 상황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는데요. 일자리 상황,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경제 지표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기업의 취업자 수, 임금 등 각종 지표와 현황을 한눈에 살필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왜 이 일자리 상황판에서 온도차가 있는 거죠? 네, 재계 일각에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 실적을 서열화하게 되면 기업은 일자리 확대에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고용을 확대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도 있고요. 네, 생각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공약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뿐만이 아니고 영세상 공인들과 함께 적절한 합의와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키워드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